네, 이슈나우 오늘은 시장 내에서 좀 약한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신 분들 소외감을 더욱 크게 느끼실 텐데요. 특히 운송주들 최근 연일 저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안 좋은 것이고 또 앞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 없을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육상, 해운, 항공 이렇게 나눠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한은정 기자와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최근의 분위기를 좀 읽어보기 위해서 2월에 인천공항 수송 통계가 어땠는지 해설위원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네,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수송량은 증가세였던 것 같은데요. 화물은 좀 감소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국제선의 운항 횟수는 전년 대비로 11% 증가한 2만 532회였었고요. 여객 수송은 총 326만 3,834명으로 작년보다 8.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은 그러니까 작년 2월 대비로 13.7% 감소한 17만 200톤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물론 이제 중국 춘절이 끼어 있었고 영업일수도 28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다는 점에서 부진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쪽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점 감안하더라도 항공 화물의 수송량 감소가 컸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별로 보면 일본선의 여객 수송이 1.7% 증가를 했었고요. 중국선이 춘절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가장 좋았는데 15.2%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은 전체로 보면 103만 명으로 9.3% 성장을 했는데 1월보다는 조금 그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주 노선이 5.3% 여객 수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112만 명으로 1.4% 증가를 했고요. 아시아나가 2.8% 여객 수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 쪽은 대한항공이 26.5% 감소를 했고요. 아시아나는 반면에 1.4% 증가를 해서 2월 실적만 놓고 보면 아시아나가 전반적으로 여객과 화물 쪽 모두 대한항공보다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가 오히려 더 좋았네요. 춘절 효과로 여객 수송은 증가를 했지만 화물 수송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또 수출입 지표까지도 함께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보는 운송 업종에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또 살펴봤을 때 이 반도체 수출 시 주로 대한항공을 좀 많이 이용하면서 그동안에 SK하이닉스나 대한항공 주가가 좀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였잖아요. 최근에는 또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기자, 증권가에서는 왜 그런 것으로 분석하고 있나요? 네, 시장은 항공주를 IT로 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물론 여행 수요도 있지만 화물 운송 부문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 화물 운송 부분의 최대 고객이 IT 업체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IT 업체들의 상승에 이어서 후행으로 항공주들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의 주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월과 2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대한항공의 주가는 7% 가까이 빠졌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PC와 모바일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곳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2개에서 3개씩 들어가던 부품이 1개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D램 등 비교적 가벼운 반도체 부품들은 여전히 항공을 이용하지만 디스플레이 등은 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물동 운송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해외 공장 증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대 중반에 IT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2010년에는 자동차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항공주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 공장이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출발하는 화물량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네요. 반도체 부품 수도 감소가 됐고 해외 공장 증설 등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대한항공을 봤을 때는 특히 이 화물 관련 매출이 거의 전체 23%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민감하게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항공주들 연일 부진합니다. 대표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문제는 역시 화물 부문이죠. 뭐 여객 쪽은 그런 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화물 쪽이 이제 처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한번 그 국제 여객 통계의 변화를 한번 보면은요. 자, 그림에 지금 현재 나와 있듯이 밑으로 많이 꺾이고 있죠. 네, 2013년 이전에 12년부터 이제 많이 꺾이고 있는 추세가 슬쩍 반등만 왔지 다시 또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여객 통계를 보면은 되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항공이 좀 꺾이는 정도가 강했고 아시아나는 좀 적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화물 부분입니다. 화물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항공화물 수직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대한항공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물론 대한항공보다는 좀 적지만 아직 하락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주가를 이제 내리누르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가항공사 그쪽이 자꾸 치고 올라오거든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출범만 했지만 대항 요소가 안 됐는데 저가항공사 쪽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의 영향을 지금 현재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항공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사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차트가 이런데 우리가 이제 수익이 안 될 때는 PBR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수익 가치가 자꾸 떨어질 때는 PBR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한항공의 PBR은 대개 한 배 수준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대한항공이 PBR 밴드가 최저는 이제 0.7배에서 2.27배까지 이제 움직였어요. 그러면 사실 안 좋게 보면 0.7배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3만 원 근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뭐 그거는 너무 지금 현재 앞서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1단계적으로는 4만 원 선에서 좀 지지는 확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등을 줄 때 얼마나 강하고 과연 거기서 쌍바닥으로 바닥을 확인하는지 요걸 좀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바닥권을 확인했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겠죠. 네,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 가치로 우리가 비교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PBR로 봐야죠. 1.3배 수준인데 위쪽 과거 몇 년간의 밴드 상단이 2.67이었어요. 그리고 밑쪽으로 하단은 0.65.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대한항공보다 더 높이 평가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을 비교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네. 아시아나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바닥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하락이 진행 중이고 주봉으로 볼 때 저점도 슬쩍 깼어요. 네, 이번 주에 오늘 주가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역시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아직도 물량 축소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대한항공은 쌍바닥 패턴과 강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봤을 때는 이 밴드의 하단권까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항공주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해운주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도 좀 연이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사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1분기 전망치를 보니까 대부분 적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더라고요. 해설위원님,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나올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그 1분기입니다. 1분기 영업 손익 기준으로 현대상선은 443억 원 정도 적자 예상되고요. 지난해 1분기가 이제 2,170억 적자했었으니까 적자 폭은 한 1,800억 정도, 1,700억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은 일단 예상은 26억 정도 흑자 낼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2,183억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단기 손익 같은 경우는 942억 정도 순손실 내면서 적자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텍스 페노션은 106억 정도 영업 적자가 올해 1분기 예상되고 있는데 적자 폭은 역시 같이 지난해 1분기에 1285억에서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요. 지금 문제가 많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해 1분기를 보면 403억 정도 영업 적자를 낸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해운사들 이런
아우팡 악화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운임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물동량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인상이 힘들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정 기자, 지금 해운사들 입장은 어떻고 또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나타날지 어떻게 보이나요? 네, 해운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또다시 운임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월까지 3차례 인상한 이후에 2달여 만에 나온 일인데요. 해운업계 중에서 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은 오늘부터 유럽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을 20피트 컨테이너당 $700 올리고 다음 달 1일에는 미국 노선의 운임도 $300에서 $400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물동량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관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운임 인상폭이 해운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50%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컨테이너 운임 동향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해운사들의 운임 인상 시도와는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운임 인상을 발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상된 운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노선 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의 주장이 관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운 업황을 좀 살펴보려면은 한은정 기자의 이야기처럼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아니면은 BDI 발틱 운임지수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래도 BDI 지수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반등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주가로 따지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문제예요, 기간이. 그것이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자, 지금 해상 운임 지수를 지금 한번 보면은요, 되게 이제 차이나 지수하고 이제 그 상하이 지수가 있는데, 차이나 지수를 한번 봤습니다. CCFI가 이제 차이나 지수죠. 네. 네, 차이나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금년도 초반에 약간은 이제 파란 선입니다만은 올라올 기미가 좀 있었어요. 그때 좀 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급작스럽게 다시 급전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해운사들의 주가가 이 영향을 많이 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은 좀 만드는 기미가 있는데 요것이 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좀 딜레마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여하튼 해운 업종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되게 그럼 어떤 시기로 볼 수 있느냐. 해운 업황이 이제 성숙기가 있겠고 뭐 처음에 이제 시동기가 있겠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사이클상으로. 근데 지금은 영어로 하면 이제 플릿 슈링크 국면이다.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 능력이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딸려서 이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하겠죠.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나요? 그렇죠. 성장기나 이런 때로 이제 접어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만큼 제일 어려운 고비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어쨌거나 지금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수익성 하락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현재 뭐 600%대로 해운업체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쭉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네, 수익성, 수익성은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이번에 그 해운업종이 요즘 뚝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회사채 상환 만기 구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표를 한번 보시면 2013년도 1분기에 종합 보시면은 7,720억입니다. 제일 많죠. 네, 제일 많습니다. 것이 좀 많군요. 예,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고비가 돌아오는데 2015년도 1분기에 역시 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15년은 나중 문제고 지금의 고비를 1분기를 잘 넘기면 그 다음에는 좀 순탄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분기별로 볼 때 역시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이 되겠죠. 네. 1분기에 제일 높다. 2015년도에도 1분기가 제일 높다. 네. 이때 고비를 잘 넘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고비가 언제쯤일지 좀 네.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좀 보릿고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지가 중요한데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보유자산 매각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현찰화 시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이제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대형 해운사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 네. 아마 오늘 정도 뭔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 건이 이제 중요하고 한진해운이 그거 성공하게 되면은 나머지 해운업체에도 좀 플러스 요인이 좀 생기겠죠. 예, 그 부분이고 그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또 증자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증자는 현대상선에서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거죠. 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할 것이다라고 나왔고 공시는 아직 안 나왔어요. STX 펜오션은 역시 뭐 매각이죠. 뭐 매각하고 다른 기업에서 인수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꼬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뭐 보유 선박이라든가 자산 매각하는 건 뭐 당연지사고요. 네. 예, 그리고 내부적인 관리는 이제 리스크를 상시에 체크하고 운임 인상 효과가 요즘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죠. 인상하는 거, 내부적으로 그리고 서로 해운사끼리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거 이게 있겠고 외부적인 거시적인 펀더멘탈로 보면은 뭐 G2가 회복이 돼야 되겠고 네. 그리고 유럽 경제 기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건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부분은 그건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요소고요. 아무래도 선제적인 자금 조달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진해운의 회사채 발행이 성공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크게 봤을 때는 유럽 쪽의 화물이 워낙 부진하다고 하니까 그쪽이 회복되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마다 어떻게 이 난관을 좀 탈피해 나갈 것인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운주들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주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상선 등 또 부진한 회사들 눈에 띄고 있는데 해설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진의 원인은 뭐라고 파악을 하시고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현대상선은 그 주가가 올 들어서만 지금 한 36%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요. 뭐 실적이 워낙에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9,989억 거의 뭐 1조 원 정도 순손실을 냈던 회사고요. 적자 폭도 2011년보다도 5,250억 정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2년 연속 적자였었는데 적자 폭이 거의 2배가 됐고요. 뭐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결손금이 3,897억입니다. 4분기에 손실이 한 4천억 추가가 됐으니까 누적 결손이 아마도 이제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사업 보고서가 7,800억 정도로 늘어 있을 것입니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4분기 실적 부진 관련해서도 멘트를 달면서 컨테이너는 워낙에 좀 부진했던 상황인데 더해서 이제 벌크선까지 시황이 최악으로 가면서 좀 안 좋았다 이야기했었는데요. 4분기에 현대상선의 컨테이너 영업 마진이 마이너스 4.4가 나왔고요. 이 얘기는 매출이 한 단위 늘면 영업 적자도 매출 대비 4.4%씩 더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탱커선 마진도 마이너스 4.5, 또 벌크선 쪽도 마이너스 32.5%의 영업 마진으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용선 선대는 계속 비싸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황이 부진해서 운송료가 안 나오니까 적자가 커지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다 보니까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증자를 계속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 달 22일 날 현대상선이 주총에서 우선주 발행 한도를 현행 2천만 주에서 6천만 주로 2천에서 6천만 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한 2, 3천억 정도는 더 유증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650%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가 8조 원이나 되는 회사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중이 되는데 회사채만 놓고 보더라도 2조 4,700억의 잔액을 갖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올해 만기하는 만기 도래 금액이 7,200억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이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 자산 유동화라든지 증자, 앞서 말씀드린 증자 통해서 네. 올해 연간으로 한 1조 원 정도는 조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워낙에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가격 면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적이 워낙에 좀 아직 난망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주가는 뭐 운임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해운주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육상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운송 쪽도 뭐 시황을 살펴봐도 뉴스도 좀 잠잠하고요. 큰 모멘텀은 좀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이 이제 GLS의 합병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합병을 통한 포인트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택배비 건도 좀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대한통운 지분 구조 보시면은 KX홀딩스 신설됐죠. 네, 그래서 이제 CJGLS가 분할해서 KX홀딩스하고 CJJLS로 됐다가 CJGLS는 대한통운으로 합병을 하고 신설법인은 이제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한 35% 정도 대한통운이 지분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합병 후의 지분 구도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5%하고 대우건설 5% 지분이 문제죠. 요걸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버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그 부분은 걸림돌이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걸림돌도 역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다른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건지 좀 결론적으로 운송주들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께서 보시는 최선호주, 그래도 이 종목이 낫다 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세요. 허 의원님. 네, 일단 우리끼리 잘 할 수 있는 쪽이라 생각한다면 역시 육상 운송인 것 같아요. 해상하고 항공은 아직 글로벌하게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가 아직도 둔화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중국도 계속 뭐 부동산 때문에 긴축 선회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선사인 이제 머스크 라인이 최근에 춘절 기간 동안 중단키로 했던 아시아 북유럽 항로인 A9 스트링을 올 4월까지 추가로 운항 중단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 노선이 부진하다는 반증이었고 지난해 실적 공개하면서 머스크 라인은 우리는 상선보다는 앞으로 에너지 쪽에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업황 둔화를 좀 반영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항공 쪽은 저가 항공도 또 하나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인 것 같아요. 수익성 둔화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저가 항공사가요. 그리고 네. 이제 육상운송 같은 경우는 뭐 글로비스라든지 대한통운 정도일 텐데 뭐 이 두 회사는 대부분 다 이제 업계 내에서는 뭐 수익권이고 해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글로비스는 이제 현대제철 3고로라든지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배선권 확대 뭐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육상 쪽이 낫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확인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해운주는 자금 조달 관계가 성공하느냐 여부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요. 육상 운송주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한통운하고 네. 한진을 볼 수 있는데 대한통운은 아까 오버행 이슈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제외가 되고 한진 정도는 이제 지배 구조 재편되는 건에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은 한진 정도가 될 수 있겠고 한진해운도 이번에 그 회사 재발행 성공하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 두 종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최선호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부진한 운송주들 6회 공으로 나눠서 좀 자세히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